1948년 10월부터 54년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숙군 작업이 진행이 됐고, 거기서 적발돼서 군사재판으로 회부된 인원이 1167명이 되고 있어요. 과감한 숙군 작업이 없었다 한다면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었어요. 김창룡이를 악마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흠집을 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김창룡과 이승만 대통령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거기서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반공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승만과 김창룡이구나. 창룡이를 악마화시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계속 김구 작업으로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2탄 연구가 원고가 마무리돼서 지금 출판사로 넘어갔어요. 8월 15일. 그렇습니다. 이제 2탄 나오는 거죠. 또 세상이 뒤집어지겠네요. 광복절이 이제 뒤집어지겠죠. 네, 그 오늘은 사실 김구 말씀은 아니고 이제 다른 인물에 대해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잊혀진 한 인물에 대해서 박사님께 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김창룡 장군인데요. 정말 중요한데 지금 뭐 좌파 진영에서는 큰 왜곡으로 이 사람을 지금 덧칠하고 있고, 심지어 우파 진영에서는 뭐 김창룡이 누군지 관심도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기본 전제, 어떤 시작에 앞서서 김창룡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왜 이 사람이 중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김창룡 장군은 대한민국사에 있어서 하나의 반공 입국을 이끌어낸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초인적인 애국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건국과 호국을 담당했던 그런 이제 인물입니다. 주로 어떤 일을 했었나요? 주로 이제 방공, 방첩, 타공,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활동을 했던 인물이죠. 그럼 이 김창룡 장군이 가장 그 프라임, 가장 그 활동을 가장 했던 그 시기는 언젠가요? 그 시기는 1947년 4월부터서 1956년 1월까지죠. 56년 1월까지. 네, 그때 암살을 당하죠. 56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47년부터 56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탄생하고 난 다음에 아주 초창기 때 활동을 했던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탄생하기 전부터 활동을 했죠. 해방 공간에서부터요? 47년 4월이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47년부터 이제 56년까지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전후로 해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근데 이제 그 김창룡 장군하면 가장 회자되는 것이 이제 숙군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숙군 작업. 일단 숙군 작업이 뭐고 그게 왜 중요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숙군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 내부에서의 그 공산당 세력을 숙청하는 작업을 뭐 간단하게 말하면 숙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초기에 한국군은 내부에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 이 성분, 사상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군 자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익들이 많이 이 군에 침투해 있었죠. 그러니까 군대에 입대하는 사병들에 대해서 사상 검증을 별로 안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이해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워낙 급했으니까, 나라가 이제 막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미군들의 그 사고가 문제였죠. 사상의 자유는 묻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군 자체를 만들었던 거죠, 초기에. 그 미군들이 자기가 쓰는 논리를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죠, 그 장병들을 모집할 때 이렇게, 그렇죠, 했던 거네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군 내부에 많은 그러니 이 좌익 불악취들이 들어왔고, 그게 이제 군 자체를 되게 위험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군 내에 있는 공산 불악취를 적발하고 체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런 역할들을 담당을 했던 인물이죠. 예를 들어서 그 군대 안에 있는 뭐 불악취, 뭐 간첩 아니면 남로당, 뭐 공산주의자 다양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규모를 딱 어떻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그 인원 이 숙군 작업에서 했던 그 성과를 보게 되면은 1948년 10월부터서 54년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숙군 작업이 진행이 됐고 거기서 적발돼서 이 군사재판으로 회부된 인원이 1167명이 되고 있어요. 1167명. 엄청났네요. 1167명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세관에서는 막 5,000명, 8,000명 뭐 이런 식의 뭐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군인도 있고 군속도 있고 민간인도 있어요. 그런데 그 1167명 가운데 군인 같은 경우가 1120명이고 군속이 31명, 민간인이 52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군인만 지금 문제로 삼는 게 아니라 군인과 공산불합치인 군인과 연결되어 있는 민간인도 지금 현재 숙군 작업의 대상이 됐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군인과 연결된 민간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었던 건가요? 글쎄요, 그 구체적인 것은 뭐 여러 뭐 다양한 경우일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왜냐하면 숙군 작업인데 거기 연결된 민간인도 같이 처벌을 한다, 아니면 뭐 수사를 한다 이러면 분명히 뭔가 연관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남로당의 군사총책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인물들은 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군에 있는 인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체포가 되고 수사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군사재판으로 회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위를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 당시에 이 남로당이 주도해서 이 군대 공산 분자를 심는 작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남로당은 왜 군대에 그렇게 공산 분자들을 침투시켰던 걸까요? 군 자체를 장악을 해서 자기들이 민중봉기를 일으키거나 혹은 그랬을 때 군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완전 그러니까 군 자체를 당나라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을 총책임한 사람이 김창룡 장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그 타고난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고 뭐 그런 능력이 이제 배양되는 것은 식민지기에 있어서의 활동과 깊은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김창룡은 기본적으로 그런 특무공작, 방첩활동 이런 역할들을 만주에서 수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해방공간에서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은 인텔리전스 전문가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역량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수행했던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김창룡 그 장군이 했던 방첩 활동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어떤 뭐 실적이라든지 사례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사례라고 하게 되면은 그 김창룡 장군이 직접 집필한 지금 현재 세관에 나와 있는 하이라루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숙명의 하이라루. 네, 숙명의 하이라루. 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그 몇 개의 사례를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은 되게 다양해서 딱 뭐라고 내가 소개하기가 그런데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고 뭐 그런 어려움을 돌파해 가면서 그 간첩들을 적발해내는 그런 이제 대공 수사를 담당했던 그 실화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죠. 김창룡 장군 본인이 기록한 거죠. 그렇죠. 직접 쓴 겁니다. 근데 참 그 당시에 대한민국 어쨌든 군대는 뭐 전쟁이 났을 때 뭐 무력을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조직인데 그 조직 안에 뭐 남로당 그 좌파 어떤 공산주의자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 충격이에요, 정말로. 예, 그리고 그 당시 대한민국 그 신생 국가가 맞이했던 상황이 얼마나 참 위험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어떤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숙군 작업이 없었다 한다면은 우리는 6.25 전쟁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었어요.
그 숙군 작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건 지금 현재 48년 10월부터서 지금 여순반란 사건 이후에부터서 이 숙군 작업이 진행이 됐고, 여순반란 직후에 있어서의 숙군 작업에서 다수의 그야말로 인물들을 숙군을 했죠. 그랬었기 때문이야말로 6.25 전쟁이 활발했을 때 군 내부에서 반란 폭동이 발생하지 않았죠. 아, 그럼 숙군이 처음 시작된 게 여순 반란이 계기가 그렇죠. 됐던 거네요. 그 무장한 그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이제 물론 그 전까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47년 4월에 지금 이 김창룡 장군이 그 당시 조선경비사관학교 3기생으로 지금 수료하고 육군 소위가 됐어요. 그래서 배속된 부대가 바로 제1년대의 정보소대의 정보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군 내부에 있는, 그 당시는 1년대가 대상이겠지만 1년대 내부에 침투해 있는 공산프락치를 적발하고 체포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했었죠. 그러다가 47년 10월에 여순반란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아예 육군본부에 있는 정보국에 있는 제3과의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타공전선 혹은 숙군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됐던 거죠. 소위 때부터 그러면 정보 쪽에 아주 큰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되게 여러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기록을 보게 되면 그만큼 수완이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김창룡이는 어디서 그런 특무 능력, 대공 수사에 관련되는 그런 특별한 스킬을 몸에 익혔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또 묻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것은 1939년 40년부터서 만주국에 있는 하이라르라고 하는 헌병대에 헌병보로 들어가서 한 4년여 이상에 걸쳐서 소련계 혹은 중국 공산당의 공산당을 적발해내는 그런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가면서 그 공산당의 생리를 잘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몸에 익힌 하나의 동물적인 감각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런 능력을 배양해서 이제 한국에 올라옴을 해와서 적극적인 그런 이제 타공전선의 선봉장으로 활동을 했던 거죠. 근데 소련 공산당 또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업무를 했던 거면 애초에 공산주의 자체에 대한 큰 어떤 그 강력한 저항이 있었나 봐요. 저항 의식이 있었나 봐요. 스스로한테도.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사고 혹은 정신이 어떻게 배양됐는가는 더 밝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김창룡의 그런 유년 시절 혹은 청년 시절의 활동이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의 집이 고향이 한경남도 영흥이에요. 요동면. 요도하게 되면 지금 수용소가 있는 지역이에요. 요덕. 그 요덕 수용소. 그쪽 지역에서 그 일대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게 됐고, 그러면서 그 영흥 농업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만주에 있는 거기 만주철도의 신경 영무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일본군에 자원 입대를 했고 1년 정도 종군을 했고, 그 뒤에 이제 40년 정도가 되는데 헌병 교습소를 거쳐서 하이라루 헌병 파견대, 만주국 헌병사령부에 하이라루 헌병대, 그러니까 파견대가 되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속인데 하이라루 지역이 바로 소련과 접경 지역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암약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적발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죠. 그 숙군 얘기하면 사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이 김창룡 장군이 숙군 작업을 하면서 검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그것은 뭐 거기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남로당 전적이 있었으니까. 네. 남로당의 상당히 그 고위층으로 군사 부문에 고위층으로 지금 위치가 되어 있었고 그 사실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팩트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하는 것은 너무 당연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박정희가 이제 전향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충성을 맹세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석방을 할 수 있었고 복권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 수사에 협력했다고 하는 거는 주변에 있는 뭐 남로당의 조직이라든지 그렇죠. 자신의 활동 내역 이런 거를 아주 솔직하게 수사를 하면서 협조하면서 다 오픈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또 다른 사건 해결하는데 큰 단초를 물론 그렇습니다. 제공했던 거고. 야, 그런 역사적인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박정희를 잡아놓기 때문에 김창룡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그렇기 때문에 우파 시민들이 그런 사고를 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참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네요. 역사는 결국 팩트다 이런 거네요. 팩트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역사학계의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자기 진영에 있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막 그 사람의 과오를 덮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진영 밖에 있으면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조작 날조하면서 그 왜곡을 하는 게 종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역사학계가 뭐 사실 국민들한테 완전 처참하게 버림받은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도 한국 역사를 신뢰하지 않잖아요. 이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 사기꾼 집단들 아니에요. 그것도 논할 가치도 없는 양들 그렇죠. 오죽했으면 여기 이용훈 선생이 그야말로 거기 역사 교육을 중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그 이용훈 뭐 교수님은 그 아편을 맞는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뽕을 맞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뽕도 무슨 적당히 맞아야지. 이건 그야말로 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상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정권이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 아니냐 이 말이지. 지금 이재명 정권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이제 김창룡 얘기로 돌아가서 근데 결국 이제 김창룡 장군이 암살을 당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 암살 관련돼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거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박사님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암살 사건이 발생한 것은 56년 1월 30일 아침 7시 반에 자기 집 관사 지금 원효로 일가에 있는 관사에서 자기 집에서 출근을 하다가 출근길에 거기 차를 가로막는 그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서 총 권총이 6발이 발사가 됐는데 5발을 맞아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서 즉사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곧바로 이제 이 수사가 진행이 됐고 뭐 그렇게 해서 약 한 20일 정도쯤 걸쳐서 범인들이 체포가 됐는데 그 허태영이라고 하는 현역 육군 대령과 그 일당들이 잡혔어요. 당시에 그 실제로 현장에서 저격을 한 하수인들은 민간인인데 2명이었고 한 명은 운전수니까 총 3명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했던 거죠. 뭐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런데 이 수사가 더 진행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허태영의 그 뒤에 누구야? 다른 어떤 인물이 있다. 강문봉이라고 하는 이군 사령관이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그런데 그 강문봉은 이군 사령관인데 그 당시 육군 중장이었는데
문제는 이 강문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정일권위의 오른팔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한경도 파벌의 2인자예요. 그러니까 강문봉이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 뒤에 정일권위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크게 이 차원이 허태영, 강문봉, 정일권 이 세 차원으로 지금 현재 그 배후가 지금 이 범죄 조직이 이 구성이 돼 있었던 거죠. 뭐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이 진행이 돼서 재판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이 강문봉이는 사형을 받았다가 뭐 한 3일 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의해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경감이 됐던 거고. 아, 그렇게 사면을 받았어요? 그것도 굉장히 의아하네요. 의아하죠? 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또 이 김창룡 장군을 굉장히 아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배경으로 사면을 해줬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 이유는 바로 정일권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일권이 이승만을 설득한 거네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에 어떤 그런 군 내부의 구조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 군 자체 내에는 이 함경도 파벌, 평안도 파벌, 그리고 남한 파벌이 존재를 했어요. 크게 세 개로. 평안도는 백선엽, 함경도는 정일권, 남한은 이제 이형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대장들이죠. 육군 대장이고. 그렇죠. 네. 그들이 돌아가면서 육군 참모총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힘이 센 게 바로 정일권이에요. 그러니까 군의 어떤 그런 이 주요 요로를 함경도 파벌이 전부 다 장악하고 제어하는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문봉이를 사형을 시키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정일권위가 엮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면은 엮여 들어가서 정일권위가 기소가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사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정일권위가 사형을 받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군 요로에 포진하고 있는 함경도 파벌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되면 그들은 바로 숙군 대상이기 때문에 그랬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정일권위를 사형을 시킨다면은 군 내에서 쿠데타가 발생할 것이고 이 함경도 파벌이 북한에 있는 군부와는 또 연결돼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북한군의 저기 함경도 사람들과 연동이 돼서 다시 6.25 전쟁을 일으켜낼 수 있는 거죠. 남북한 전쟁. 이 전쟁은 전혀 양상이 이제 달라지겠죠. 이건 뭐 바로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걸 미군들도 무척 우려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했죠. 응? 거기 강문봉이를 사용을 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정일권위를 건드리면 안 된다. 미군들이 이승만을 설득한 거예요? 설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그 필립 하비브라고 하는 미 대사관의 그 전문가가 62년도에 한국군의 어떤 파벌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요. 한 50페이지 정도인데 정말 적나라합니다. 한국군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파벌주의라고 하는 것을 문제로 삼으면서 이제 그 원고에서는 기본적으로 5.16 혁명도 마찬가지 그런 파벌주의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보고서인데 정말 생생합니다. 5.16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지만 5.16이 어떻게 또 파벌이랑 연관이 되는 거죠? 5.16 파벌의 핵심 세력이 함경도파예요. 아, 그 박정희랑 같이 5.16 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그 당시 말로 정일권 라인이네요. 그때 그렇죠. 당시로는. 알렉스카라고 그러는데 알래스카 하게 되면 추운 지방 사람들 그러니까 함경도 파벌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알래스카. 근데 이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립 하비브의 그 보고서는 상당히 그 50년대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군부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그런 이제 논점을 제기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자료를 읽게 되니까 이 정일권이와 이 김창룡 사건을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의 그 정보력이 정말 대단해요. 야, 거기 보게 되면은 흥미로운 것은 그 허태영 사건도 그렇고 강문봉 사건도 그렇고 재판이 뭐 한두 번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한 뭐 40차례, 20차례, 50차례 막 열리는데 열릴 때마다 미 8군의 정보부 사람들이 전부 들어와서 그 재판을 경청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기록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들 하고 또 인상을 또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치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고 생생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미군 입장에서도 당연히 뭐 정일권이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구조가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점에서 그 3단계의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2단계까지만 문제가 되고 윗부분을 손을 못 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더니 이제 강문봉이가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1960년에 4.19가 일어난 직후에 특별 사면을 받고 출소를 해요. 그게 60년 10월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61년 5월경 4월경 5월경에 복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인간이 이제 그 뒤부터 뭐 저기 이 대사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정치적인 어떤 뭐 요직도 맡았나 봐요. 국회의원도 하고 뭐 인생 잘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이제 강문봉이가 나와서 그 터무니없는 책들을 쓰게 됐어요. 그 책들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김창룡이를 악마화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허태영을 영웅화시키는 내용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응? 김창룡이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61년도 나온 그 책이 세간에 유통이 되게 되면서 그게 바로 이제 김창룡을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그 61년도에 책이 나왔으면 그 사람이 왕성하게 또 제2의 인생을 살았던 게 60년대, 70년대 뭐 그때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권을 하고 그리고 정치 활동을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자기의 그 행동을 정당화해야 되니까 정당화시켜내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터무니없는 책을 이제 쓰게 됐던 것인데 자기가 직접 쓴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써요. 책이 2권이 나오는데 한 2개월 단위로 61년 3월, 61년 5월 바로바로 책이 나옵니다. 그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김창룡을 악마화시키는 내용은 이 허태영이가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거사 동기서라고 하는 것을 집필을 했었어요. 그게 아마 한 270페이지, 8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걸 집필한 게 56년 3월경이었고 그걸 재판에다가 이제 제출한 거죠. 그런데 그 재판 기록 자체 속에는 지금 우리 사회에 알려진 것처럼 김창룡이가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뭐 했다는 식의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는데 그게 한 25, 6건 정도를 이 동기서에서는 거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정도 이 특무대 대원들이 이 재판에 출석을 해서 그 허태영이가 제출한 그 동기서는 잘못됐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 증언을 했어요. 어떻게 증언을 하냐? 허태영은 지방 파견대에 있었기 때문에, 파견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수사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수사를 내가 했다. 그래가면서 그 허태영의 이야기를 전부 다 기각시켜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도 결과적으로 그 허태영의 동기서를 기각시키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동기서를 변호인들이 전부 빼가지고
그런 식으로 책을 쓰는데 활용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관 사건을 비롯해서 등등 허태영을 악마화시키는 그런 근거로 유통되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그 동기서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위가 그래요. 그 당시 이제 파벌 문제로 돌아가서 군대 내 파벌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파벌을 다 알고 있었겠죠. 있죠. 근데 왜 그 파벌을 그렇게 방치해뒀을까요? 해결하지 않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6.25 전쟁이 발발하는 시점에서 한국군의 병력 규모는 10만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6.25 전쟁을 거치게 되면서 70만 대군으로까지 한국군이 크게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군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대화된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컨트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군권 자체를 군부의 권력 자체를 어느 한 개인한테 밀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쟁과 견제 이런 이제 균형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세계 파벌을 서로가 경쟁하게 만들고 견제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 군 자체를 감시하고 컨트롤하는 조직으로서 헌병 총사령부하고 이 특무대를 두 개 팀을 이제 양쪽에다 배치해 놓고 이 감시를 하는 구조였던 거죠. 그게 이승만 대통령 어떤 용인술이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 그 당시 상황은 이게 병력이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된다 한다면야 뭐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이게 비약적으로 그렇게 이 빠른 속도로 군 자체가 비대화되고 있고 또 그런다고 해서 군 자체가 부정부패가 아주 심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 병사들의 처우는 아주 열악한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얼마든지 이 군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불평불만 때문에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억제해내려고 하면은 결국은 그런 식의 용인술이 불가피했다고 보죠. 근데 그 용인술이 그 용인술 자체만 보면 참 탁월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세 명의 사성 장군들이 이렇게 파벌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세 명의 장군들끼리 서로 견제하게 한 다음에 또 그 세 명을 또 바깥에서 견제할 수 있는 아까 말한 헌병대라든지 아니면 특무대를 만들어서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특무대에서 그 군대 그 파벌 견제 역할을 맡았던 게 이제 김창룡 장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김창룡 장군이 단순히 뭐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고 그리고 또 숙군 작업을 한 것뿐만 아니라 군대 내부에서 압력하고 있는 그 부정부패, 비리 같은 것도 조사를 많이 했겠어요. 당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직접적으로 암살로 연결되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은 국방부 온면 부정 사건이에요. 온면. 온면이 그 어떤 의미죠? 온면. 면화. 면화. 그러니까 군인들의 그 옷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 군복을 만들거나 피복을 만들려면은 면화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한국에는 한국 정부는 달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걸 원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조한 게 단지 뭐 군 자체의 훈수용으로만 원조하는 게 아니라 민간용으로도 원조를 했어요. 근데 민간용으로 원조한 60만 불 정도 상당되는 그런 이 미국면을 이제 그 원조를 했는데 그걸 국방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훈수용으로 전환시켜 버려 가지고 그 원면 자체를 시중에다 팔아서 소위 말하는 공정 환율과 시장 환율의 격차가 한 2배 정도가 났는데 그걸 이용을 해서 막대한 자금을 만들어낸 거죠. 그거는 이제 군대 내부에서 쓸 어떤 국방 자금으로 그걸 비축해 둔 건가 아니면 개인 차원의 비리로 이렇게 진행했던 그러니까 건가요? 그 작업에는 이 자유당의 이기붕과 그리고 국방장관 손원일과 그리고 정일권이가 연계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 자금을 자유당은 어디에 쓰려고 했냐면은 바로 56년 5월에 정부 통령 선거 자금으로 지금
쓰기 위해서 그런 자금을 만들어낸 거죠. 정치 자금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네요.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한 54년부터서 문제가 됐고 55년 6월부터서도 국회에서도 지금 조사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미 김창룡도 오래전부터 이미 그걸 파악을 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군 사령부가 그 당시 이제 강문봉이가 사령관으로 있는 이군 사령부가 그걸 작업을 한 거죠. 실무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군 사령부를 압수수색을 하고 수표를 전부 다 적발해내고 증거를 다 확보했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56년 1월 한 27일 시점 정도에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 거죠. 직보 체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김창룡은 그 암살 당일날 아침에 지금 보고서를 갖고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출근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그럼 이제 그 보고서가 이승만한테 들어가면 이제 처리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조치가 발생하는 거네요. 그걸 처리하게 되면은 정일군 내 일당들은 전부 다 숙군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일군이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벌써 그 암살 사건을 이 기획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한 54년경부터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 55년에 들어와서 더욱더 그것이 첨예해야 되고 그러는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막 그것까지는 내가 섬세하게 이제 여기서는 설명하기 그렇지만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부정부패 비리가 있었고 한경도 파벌 그러니까 정일공과 강문봉만이 아닌 군 내에 있는 주요 핵심 인사들이 지금 현재 김창룡의 타켓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무대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창룡은 그 부정부패나 뭐 공산주의자라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주 엄격하게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식으로 부정부패가 횡행하게 되게 되면은 이 장개석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그러니 이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의 50% 60%대가 지금 국방비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였으면 엄청났네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의 절반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엄청나게 또 나눠 먹기나 뭐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건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부정부패가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 사병들은 이 정량급식이 안 되고 정량의 한 40%, 50%밖에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병들이 탈령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15,000명 막 20,000명대까지 일어나요. 왜?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휴가를 나가서는 여기 부대 복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 그 자유당 정권도 마찬가지 부패에 있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군에 들어가서 6년을 근무해.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와서 6개월 근무하고 바로 전역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 군 내가 지금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굉장히 비약적으로 규모가 커졌는데 거기 안에 내부적으로 질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 시스템의 문제 이런 거는 아주 취약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취약한 상황을 공산주의자들 특별히 북한 연계된 세력들이 얼마든지 파고 들어가서 문제를 만들 수 있었다. 정일권이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정일권도 그걸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을 때 쉽게 거기 저기 사병들을 선동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봐라. 자기들이 부정부패 해놓고 그 부정부패의 내용을 전부 다 이승만과 자유당한테 덮어 씌우는 방식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역사 특별히 해방 이후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초기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범하는 주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지금의 기준으로 그때 당시를 판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맥락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당시에 정말 아사리 판이었구나 이런 좀 체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사리 판이라고 또 해버리게 되면은 아사리 판이죠. 왜냐면 지금은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뭐 정권을 뒤엎는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지금 2026년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그만큼 이제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국방부의 예산이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50%까지 간다 뭐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예, 그만큼 이제 한국의 많이 발전한 거죠. 경제력이 지금. 크게 증가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비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중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군 있겠죠. 자체의 어떤 그런 질적인 양적인 이게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인데 당시 상황은 실제로 이 사병들도 거의 뭐 국민학교도 안 나왔나? 그 정도의 그 열악한 조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병사들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조건이 있었고, 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왜 한경도 파벌을 만들고 평안도 파벌을 만드는가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해방 직후 시점에서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올란민들이 발생을 해요. 당시에 뭐 집계로는 뭐 한 500만 정도가 내려왔다고 그래요.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런데 올란민이라고 하는 것은 3.8 이남 지역에 뿌리 끌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바로 이 생존의 절벽에 지금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신문을 보고 있느라면은 북한에서 올라만 아가씨들 그 집에 있는 딸들은 매춘을 많이 해요. 그게 신문에도 막 기재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올란민들이 이 한국 내에서 남한에서 뿌리 끌통 없는 조건 하에서 그들이 그 위기를 극복해내려면은 집단적으로 결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연대를 생존 통해서. 본능 같은 거. 그렇죠. 였네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남대문이고 동대문이고 그러는 거.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월남한 그 북한 출신 사람들 중심으로 그게 시장이 그렇죠. 만들어졌어요. 그 필립 하비브의 보고서에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군부 내에서 그런 이제 한경도 쪽 사람들과 연대되고 반주군관학교 출신들이 연계가 돼서 서로가 밀고 당겨주는 형식으로 군 내부의 실권을 장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군과 시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봤겠지만 70년대 80년대 전반까지 내가 83년에 내가 군대를 갔는데 그 당시까지도 군에서 훈련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총기가 손실되거나 장비가 분실되거나 그러게 되면은 그걸 채워넣어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휴가를 가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서 그걸 구해온다는 거야. 아 밖에 나가지고 싸제로 사서 그걸 그냥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이게 그 동대문 시장, 남대문, 용산, 청계천 그런 지역에서 일개 사단 병력을 중무장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아 거기 뭐 군수 물자 같은 게 다 거기서 융통이 되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다면 그 군수 물자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빼돌린 거겠죠. 빼돌린 거죠. 네.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장과 이 군부 자체가.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제 보급품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지원받은 게 있다면 이제 뒷돈을 가지고 시장한테 팔고 자기 고향 출신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마켓에 그게 들어가면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뭐 공경은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이 또래 정도가 되면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런 이제 그 사회경제적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군 자체가 그렇게 500만 명이 내려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은 국방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정부패가 아주 횡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것이 바로 국가안보의 큰 이 문제라고 지금 김창룡은 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정이 있다라고 그런 것은 인정하지만,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것을 개개인들의 어떤 그런 사복을 채우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자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김창룡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상관이야, 정일곤이가. 그때 당시 김창룡 계급이 뭐였죠? 그 당시는 육군 소장이었어요. 소장이면 투스타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정일권이가 육군 참모총장이고 참모총장 산하에 특무대가 지금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속 상관이네요. 그렇죠. 직속 상관이죠. 그런데 문제는 김창룡이는 이승만 대통령과 직보 체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일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보게 되면은 아니 이건 통수권을 문란시키는 거 아니냐. 아니 자기 김창룡이가 바로 그런 문제가 있거든. 바로 정일권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정일권의 보고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한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일권이를 우회해버리니까 그런 식의 이제 통수권 문란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문제는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만큼 김창룡이를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정일권이와 이 북한 쪽 올란맨들의 출신들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박사님께서는 그러면 김창룡을 정일권이 주도해서 암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논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누가 주도했다, 뭐 이게 단독 범행이다, 아니면 그 위에 배후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학자별로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1차 자료를 보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사 기록이 남아 있어요. 총 3,000쪽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게 메가톤급의 사건이었잖아요. 김창룡의 사망이라는 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 연구 작업을 하면서 본 자료는 3,000쪽의 자료예요. 3,000페이지가 달아났는데 그 자료 속에는 소위 말하는 하수인들 그 2명과 허태영과 운전수 등등 그들의 신문 자료가 있어요. 신문이 한 번만 행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5번, 6번도 신문이 된 기록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번, 2번 그렇게 기록이 있고 또 신문에 많은 그런 정보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문에서 매일 그야말로 그 공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신문에 실려 있어요. 다 확인할 수 있어 지금도.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하수인들이 신문을 했는데 신문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응? 허탱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김창룡이를 암살하게 되면은 자기는 지금 현재 거기 특무대라든가 헌병감 같은 그런 이 보직을 받게 되고 너희들은 지금 민간인인데 그 2명인데 그들은 특채를 해서 육군 장교로 특채를 해서 홍콩으로 파견시켜 주겠다든가 그런 약속을 정일권과 강문봉 등 그 일당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제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강문봉과 정일권이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한 마찬가지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난 직후에 허태영과 그 일당들에게 대해서 강문봉과 정일권이가 도피 자금을 다 제공했어요. 그 전부 다 나와. 그 신문 기록에 그 하수인들이 다 자백을 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빼도 박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 퍼즐을 맞춰보면 그 배후에는 이제 정일권이 있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논할 거예요. 여지도 없는 내용입니다. 논할 여지도 없다.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정일권을 날려버리면 너무 정치적인 어떤 여파가 크기 때문에 군대 내부에서도 그걸 이제 정치적인 고려사항을 생각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으로 문제를 처리했던 거죠. 나는 그게 현명했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는 이승만의 맞아. 선택이. 그렇지 않고 거기 이 강문봉과 정일공까지 기소시켜서 사형을 시키고 그리고 군내 그렇게 했다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전쟁을 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함경도파랑 거기 내부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과 연계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꾀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허태영도 그러고 거기서 이 계속 쿠데타 이야기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어떤 쿠데타냐면은 연공 합작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와 연대한 쿠데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공산주의자를 이용해서 자기 쿠데타를 하겠다. 뭐 그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하기 이전에 그들은 같은 고향민들이고 서로 이해가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그 점을 이승만 대통령은 고뇌했던 거죠. 상당히 고뇌찬 결단이었다고 봐요. 막 그런 점에서 참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또 특별히 이제 김창룡 관련해서 물론 그 숙군 작업도 있지만 이제 1950년도 6.25 전쟁 중에 서울을 수복한 이후에 부역자를 처벌하는데도 아주 큰 공을 세웠다. 이런 역사적 팩트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제가 뭐 잠깐 가져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1950년 10월 초부터 51년 5월까지 김창룡은 숙군 때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부역자를 처벌하기 시작했다. 사실 전 이거 그 나무위키에서 검색해보고 가져왔어요. 당시 내무부 치안국 자료에 따르면 1950년 말까지 검거된 인원만 15만 3,825명, 자수한 인원 39만 7,090명으로 총 55만 915명이 부역 혐의를 받았다고 한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만 1,298명이 처형됐다. 그러니까 이 규모만 보면 뭐 엄청난. 몇 명이 처형됐다고요? 1,298명이 처형됐다. 서울에서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50년도 9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군에 점령당했던 서울을 수복하자마자 김창룡을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합동수사본부는 북한군이 수도권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 북한군에 협조한 부역자들을 찾아내고 처벌하는 권한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합수본부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관계였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승만 대통령하고 또 김창룡하고 뭐 그 일이 어떤 그 관계가 굉장히 다져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창룡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 직보체제를 갖기 시작한 것은 51년 5월 6월경 6.25 전쟁 정도. 중에 그렇죠. 6.25 전쟁 중에 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뭐 질문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처형 이야기를 방금 했어요. 김창룡한테는 특무대한테는 처형 권한이 없어요. 수사를 해서 거기 군 검찰에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 검찰이 재판을 해서 사형을 할지 징역을 보낼지 그것은 군 검찰과 재판부에서 군법회의에서 처결되는 상황이지 저기 특무대와 혹은 김창룡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사안이 아니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무슨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을 김창룡이가 죽였다. 아니 제도적으로 이 권한이 그런 권한이 없는데 그것도 악마화의 한 일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김창룡이를 악마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흠집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김창룡을 악마화시킴으로써 이승만의 업적에 흠집을 낸다.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 여기 김창룡과 이승만 대통령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거기서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반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논할 여지가 없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승만과 김창룡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김창룡과 같은 그런 그야말로 초인적인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안보에 앞장선 그런 인물이 없었다 한다면 결코 오늘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잘 모르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그렇게 휘둘리는데 앞뒤를 잘 따져보고 생각해보게 되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하긴 어떤 나라를 세운다는 거는 단순히 나라를 세우고 건국 이념을 만들고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만든다, 제도를 만든다, 사법 체계를 만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적과 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어떤 나라든지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가 건국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끊임없이 내부의 적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김창룡이 선봉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해방 직후 45년 이후에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한 200개 이상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렇죠. 네. 그 대부분은 쿠데타로 무너지거나 혹은 사회주의화가 되거나 독재로 넘어가거나 다 그랬어요. 그런 점을 고려하게 되면 한국은 그렇지 않았죠. 대한민국을 건국시켰고 그리고 마찬가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시켜냈고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오늘의 그런 위대한 성취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요? 그러면은 나라가 수립된다는 것도 국가를 수립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훨씬 중요한 거죠. 그게 더 중요하죠. 왜냐면 유지할 수 없으면 수립된 나라 금방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고려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처해 있는 여러 역사적인 상황들 그 점을 우리가 섬세하게 고려해 가면서 어떠한 인물 혹은 시대를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시점에서 그야말로 잣대를 대가지고 와서 도안이면 모식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방식은 그건 대단히 비역사적이고 그건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창룡이를 비판하고 악마화시키는 세력들은 그들이 바로 지금 현재 좌파 빨갱이 세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창룡을 그런 식으로 악마화시킨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건국되는 과정에서 이 김창룡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당시 했던 숙군 작업, 그 다음에 부역자 어떤 척결 작업이 정말 그 당시에는 필요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어떤 일 처리에 따라서 너무 부당한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그렇게 피해를 받은 사례가 많지 않느냐. 그런 반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박사님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그 무고하게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가져와야 돼. 그래야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카드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공격하는 방식은 그것은 과학적인 사고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가 말이 안 된다고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고문을 했다라든가 사건을 날조했다든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날조했고 그랬냐 이 말이에요. 구체성이 없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이것도 나무위키에서 봤는데요. 혹시 박사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 안에 실적 쌓기식 숙청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무위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증거보다 자백을 받아내는 식으로 신문했고 고문이 혹독하게 가해졌다. 자백한 뒤에는 연루된 좌익 인물들을 대라고 또다시 고문이 이어졌다. 그 다음 여기 구체적인 인물을 한 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애매하게 숙청된 인물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최남근 중령인데 이 사람은 남한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동지들을 규합했다는 죄명이 씌워졌는데 뭐 처형당할 때는 애국가를 부르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최남근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초기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여순반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인물이에요. 이 최남근 중령이라는 사람이요. 그 당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숙명의 하이라루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최남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방부에서도 발행한 여러 자료에서도 저기 다 그 수사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건 빼도 박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나오나요? 그 수사 기록에는?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인물이고 이 공산 불확치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무슨 애국가를 불렀네 안 불렀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애국가 얼마든지 뭐 불러줄 수 있지. 뭘 못 부르냐 이 말이야.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그걸 증거라고 내가면서 뭐 그런 식의 뭐 실드를 치는데 그 유치한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김창룡 장군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봤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좌파 진영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악마화죠. 뭐 인간 자체도 아니다. 상종할 가치도 없는, 평가할 가치조차 없는 뭐 인물이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반대로 우파 진영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 우파 진영에서 대한민국 보수 진영에서 나름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리서치를 했었는데, 이 김창룡 장군에 대한 얘기는 최근 들어서야 이제 소식을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파 진영에서는 이 김창룡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버려진 사람이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버려진 것보다 아니면 외면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좌파 학자들과 그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김창룡이를 악마화 시켜왔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파의 그 대표한다는 조갑재 같은 경우도 86년인가요? 조작가 날조의 기술자들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표적인 인물로 김창룡이를 거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갑재 같은 사람도 그랬다니까.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 양반은 뭐 입만 열면은 뭐 팩트 체크를 그야말로 입에 달고 사는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언론사에서 그야말로 뭐 대표적인 논객으로 행세하는데 전혀 팩트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뭐. 그 양반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김창룡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사죄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 하나도 사실이 아니니까. 현실이 이랬어요. 그런데 당대 그 사람들의 많은 기록이 있어요. 그 장례식의 모습도 그러고, 그리고 마찬가지 김창룡이 이분이 암살되었을 직후 그 당일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 그날로 바로 1계급 특진을 해가지고 중장을 또 수사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지금 몇 번인가 거기 그런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지금 현재 임무를 지금 우리는 상실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일국계 대통령이 그렇게 어떤 한 임무를 평가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거기에는 시야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저는 앞으로 이 김창룡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여기 뭐 나와 있는 것처럼 논란이 되는 사건들, 소위 말해서 논란이 되는 그 논쟁이 되는 사건들이 몇몇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했던 업적과 그 일이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분명히 대한민국에 정말로 필요한 일을 했다. 정말로 당시에
필요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 숙군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좌익들을 그 숙청하는 거, 내부의 적들을 소탕하는 거 이런 거를 만약 이 사람이 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노태영 선생께서는 지금 이제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당시 특무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부하들이 있어요. 생전에 계세요. 직접 김창룡을 겪었던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 지금 살아 계세요?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이제 몇 분이 살아 계시고 그리고 그 김창룡 장군의 그 장녀 혹은 삼녀인 미영 씨라든가 등등이 전부 다 한 80년대 후반부터서 계속 특무대에 근무했던 아버지가 근무했던 분들을 만나서 전부 다 녹취를 해놓은 다 기록이 있고 메모 기록이 다 있어요. 그분들의 증언을 보시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던가요? 전부 다 김창룡 장군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김창룡 장군은 공사가 분명한 사람이고 대단히 검소한 사람이고 물욕이라든가 뭐 사치라든가 그런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인물이었고 그야말로 부철주야 국가안보를 감당하기 위해서 싸워온 그런 분으로 이야기를 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논문에서도 혹은 연구에서도 저기 검토한 내용에서는 10여 명 정도가 돼요. 그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이 똑같아요. 일관된 증인을 그렇죠. 증언을 한다. 네. 몇 번이고 저기 한 3년 두고도 계속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전부 같은 증언을 남기고 있어요. 지금 벌써 저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언들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중시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밑도 끝도 없는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나무위키가 이러는데 어떤 거냐라고 묻게 되면 나로서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 김창룡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대중들은 정보를 얻는 방법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한 인물에 대해 논쟁이 됐다? 그러면 구글에 그냥 검색해 보는 거예요. 뭐 김창룡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일 위에 뜨는 게 어쨌든 나무위키잖아요. 한국어 버전으로 된 검색 엔진에서는. 그러면 나무위키 들어가서 그 사람의 연대라든지 뭐 어떤 경력, 주요 업적 이런 거를 그냥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다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그냥 역사적 팩트구나 생각하고 그걸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걸 다 믿는다는 게 아니라 박사님께도 이런 걸 소개해 주면서 이런 의견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뭐 역사적 팩트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일반 대중들이 이런 식으로 정보를 소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사님이 좀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야 물론 그렇죠. 자, 뭐 이제 그 점이 있고 사실 그래서 그렇게 왜곡된 정보가 지금 계속 유통이 되고 있고 특히 그 김창룡 악마화의 가장 이 결정적인 어떤 그런 소스를 제공한 게 바로 이 조갑재 기자예요. 이분은 지금 나이도 꽤 많이 되시고 그랬는데 그 책 그러니까 그 고문과 날조라고 하는 그 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좌파들이 전부 다 그 책을 인용하고 뭐 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1차 사료에 기초해서 그 사실을 밝힌 연구가 이제 곧 5월 말쯤에 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해요. 그 내용은 전부 다 뭐 1차 사료를 그 확인을 했고 교차 검증을 다 거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집필이 됐기 때문에 결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뭐 연구들이 계속 생산이 되게 되면은 나무위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김창룡 장군을 굉장히 아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승만과 김창룡은 어떤 관계였나요?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은 관계.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의 뭐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또 동지적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혹자는 뭐 이승만의 아들, 양아들 같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창룡 장군이 그렇게 이승만이 아꼈다는 거죠. 김창룡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창룡 장군의 나이가 40이 채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 사망했을 때 암살 당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39인가 39. 아 굉장히 젊었네요. 39? 네, 39. 그러니까 40이 채 안 된 나이 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만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73, 4세 정도 3, 4세가 뭐요? 80이 가까워는데 그러니까 거의 손주뻘이네요. 뭐 네, 이승만 입장에서는. 그래서 손주뻘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많은 군인들과 이 사람들을 접해보는데 김창룡이가 가장 제대로 된 이 군인이고 애국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신뢰를 하는 거죠. 같은 사건을 두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과학적인 수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런 예를 들어 숙군 작업이 되게 되면 이건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건데 자기 국면을 무고하게 사형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요구해야 되냐? 근거를 가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룡이는 근거를 댔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도 납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사형을 시킬 수도 있고 징역을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이게 작동하는 거지 그냥 뭐 마구잡이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창룡 장군도 자기 부하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김창룡이 얘 빨갱이야 한다고 무조건 그 사람이 당장 다음날 처형당하고 그런 게 그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증거를 대야 되고 만약에 특무대원들 중에서 저기 어떤 사람을 자기들의 사적인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막 그런 식으로 무고를 해가지고 엮어버리는 경우가 발견되게 되게 되면 그 특무대원은 반 죽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감방 가야 되고 그런 것처럼 자기 부대원들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수사를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특무대에서 같이 근무되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것처럼 뭐 무고가 어떻고 무슨 뭐 고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김창룡이가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아무나 잡아가지고 와서니 그 사람이 무슨 뭐 물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무슨 뭐 권력을 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경원시를 받는 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흐트러짐이 있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특무대장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어느 한 특정한 인물을 갖다 놓고 와서 악마화 시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이성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이 김창룡 장군의 가족들, 그렇죠. 유가족들이죠. 박사님은 언제부터 이 김창룡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나요? 원래 김구 연구 전문가시잖아요. 연구를 하다 보면 긴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많은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제1공화국 건국기 혹은 6.25 전쟁기 등등을 하다 보게 되면은 군관계 연구를 내가 조금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충성과 반역에서 그렇게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뭔가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김희영 선생 거기 막내딸을 만나게 되면서 김창룡을 이제 알게 됐고 딱 이야기를 듣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1차 자료를 이제 받아서 이제 검토를 했었고 그러다가 와중에 이제 작년 7월경 6월경 7월경에 이영훈 선생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착수를 했었죠. 그래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밤낮없이 연구 작업에 뭐 몰두를 했고 그렇게 해서 뭐 12월 뭐 10일경 뭐 20일경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논문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맨 처음에는 나도 상당히 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되게 불안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확신을 가지게 됐죠. 결코 이번 5월 말에 나오는 그 책의 나의 연구, 김창룡 암살 사건을 논의한 연구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콜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해드릴 수 있으니까. 김창룡 장군에 대한 악마화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61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렇게 됐다고 봐야겠네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이슈화 되지 않다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특히 뭐 86년에 그 조갑지 대표의 그 책이 결정적이었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보통은 한 인물에 대해서 이 인물이 생전에 어떤 정치 현장에서 첨예한 대립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진영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다른 진영에서는 그래도 좋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김대중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이승만 박정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김창룡이라는 사람은 좌파 진영에서는 당연히 악마화되지만 우파 진영에서도 역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고 외면 당하고 있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뭐 조갑재 기자는 이 평가 절하하는 그런 뭐 조갑재도 아마도 그 80년대에는 좌파지 않았나 그렇게 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이후에 이제 우파로 이제 전향을 한 저는 뭐 것이고. 조갑재 그 기자님이 쓴 어떤 80년대의 글은 거의 안 읽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아니 그건 어떤 내용이 거기 있었는지. 조갑재 대표도 진짜 거기 완전 그 좌파로 시작을 했고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박정희에 대해서 아주 초기에는 비판적이었어요. 박정희에 대해서 그 아주 장편의 그 글을 쓰지 않았나요? 책을 쓰지 않았나요? 박정희. 그건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제 전향하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책을 쓰게 된 것이고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위가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특히 우파의 연구자가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되게 나 같은 특별한 경우일 거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사회에 내놓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좌파들의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유통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대한민국이 성립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의 존재할 수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 김창룡 장군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바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김창룡이를 악마화 시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김창룡이가 해오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의 앞장선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악마화 시킨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빨리 그 사고를 바꿔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김창룡 장군이 사망했을 때 이제 3번이나 담화문을 발표했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 이제 그 장례식 때 그 조사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창룡 중장이 근본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하게 된 것을 내가 충심으로 슬프게 생각하는 바이다. 김 장군은 평소에도 자기가 이렇게 끝마칠 것을 알고 조금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일에 성심성의를 다하다가 이와 같이 끝을 맞게 된 것이다.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하여 순국한 것이며 충렬의 공훈을 세운 것이다. 김 장군이 살아있을 적에 내게 와서 보고할 적마다 내가 간혹 조심하라고 말하면 대답하기를 저는 그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였던 것이며 그가 암살자들의 총을 맞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서도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 대통령을 모시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는 것을 보고 죽자는 것인데 이것을 못 보고 죽는 것은 유감이나 당신들은 나의 뒤를 따라 내가 목적하던 것을 이루게 하라라고 운명하였으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김 장군과 같은 애국 중심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외적이 우리를 침범하려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김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세운 공적은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으므로 역사가들에게 맡기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 즉 전쟁이므로 의를 위해 악과 싸우다가 악한 자의 마수에 피해를 받아 운명한 사람은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이다. 죽어도 그 공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김 장군은 실로 우리 역사에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빛나게 한 것이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앞장선 동지에 넘어진 것을 슬퍼하는 동시에 김 장군이 세운 공적을 헛되게 하지 말고 피차 위로하며 그의 충렬을 모범으로 삼을 것이다. 김창룡 장군 장례식에서 1956년 2월 3일 이승만 대통령 이런 조사를 남겼어요. 지금 들어도 참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방송을 보시면서 김창룡 장군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이 이승만의 평가를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딱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도 있었을 거고 국정을 운영했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 대통령이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의 평가에서 저는 이렇게 그 절절하게 한 인물에 대한 어떤 그 공적을 기린 것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없어요. 네, 근데 이 김창룡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특별하고 각별하고 애틋한 조사를 남겼다는 것은 이 김창룡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업적과 인격에 대한 어떤 입증이 아닌가, 하나의 어떤 그 입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창룡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조사를 한번 읽어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우 좋은 이야기예요. 네. 그 점이 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그 김창룡 장군의 묘비명을 써줬어요. 원래 묘소는 안양에 있었는데 96, 7년경에 이제 대전현충원으로 이장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거기에 묘비가 서 있었고, 근데 그 뒤에 이제 막 문제가 되고 막 거기 시끄러워지니까 지금 묘비를 땅에 묻어놨다라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그 묘의 뒷면에서는 그런 이제 그 당시 서울대학의 교수였던 이병도 박사가 집필을 했고, 거기서도 거의 같은 요지예요. 지금 방금 읽어주신 그 내용과 그런 것처럼 그 시대 50년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김총량이를 위대한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했던 겁니다. 또한 지금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만. 애국심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사람이요. 네,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뭐 눈에 씻고 찾아도 없잖아요. 야, 그러긴 하지만 또 있어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 분명히 뭐 여기 많은 애국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맡겨진 정치권에서 제가 말씀드린 정치권에서 네, 이렇게 관로를 달겠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바로 뭐 이 사회를 지켜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가에 충성하는 길 아닌가요?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뭐 애국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뭐 별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김창룡은 자기한테 맡겨진 소임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그런 험담을 해대고 말이죠. 악마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이성적인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닌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이승만 대통령이 김창룡 그 장군 묘비에 뭐라고 썼는지 혹시 아시나요, 박사님? 그 이제 묘비는 앞에 이제 그 김창룡 중장 지묘 그렇게 썼죠. 그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저기 다 나와 있어요.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 전에 이제 그 대통령 표창도 받고 상을 뭐 태국 무공훈장도 받고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 얼마 안 되는 여기 시간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는데 그게 아마 51년 정도나 된 것 같기도 한데 직접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썼는데 그걸 한글 친필로 쓴 거예요. 나 지금까지 한자로 쓰여진 그런 내가 많이 봤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한글로 쓰는 거를 나 처음 본 것 같아. 야, 그래서 이건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야, 이건 뭐 그 국가에서 거기 이 정식으로 쓰는 글과는 많이 다르고 개인이 쓴 것 같은 그런 피체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건 좀 특별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정이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야 뭐 밑에 직원들도 많이 있고 훨씬 더 이쁘게 글자를 쓸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응? 뭐 그런 점에서도 되게 뭐 제가 주목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뭐 아들이냐 아버지냐 아들이냐 뭐 이제 그거 상당히 동양적인 어떤 그런 사고고, 그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동지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게 뭐 타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승만의 뭐 충견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 천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고가 그런 사고에 멈춰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들을 용어를 쓰는 거지. 그렇지 않죠, 그죠? 서로가 같은 임무를 담당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한 마찬가지 국가의 어떤 그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충견이라니, 무슨 충견이야?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충견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한다고 보는 거지, 결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또 문제를 봐야 될 사안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좋은 내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